소렌토와 산타페가 나란히 내수시장 1, 2등을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올해 등장한 신차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차량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르노코리아의 그랑콜레오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산타페와 소렌토한테 마땅한 대적 상대가 없기도 했었는데 그랑콜레오스를 통해서 이제 대적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등장했거든요. 그랑콜레오스는 신차 시승 행사에 가서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경험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이 차량은요 2.0L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랑콜레오스에 있어서는 가장 엔트리급의 파워트레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4륜구동 모델을 시승해 볼 거예요. 전체적인 그랑콜레오스의 판매량을 따져봤을 때 역시나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 차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모델 타보면서 과연 어떤 차량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관련해서는 부산 모빌리티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 시승할 때 대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솔린 파워트레인에 와서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거든요. 하이브리드 때 시승했던 차량은 중간급 트림이었어요. 하이브리드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랑콜레오스의 트림 구성은 조금 독특합니다. 중간급 트림하고 에스프리 알핀 트림하고 기능적인 차별점은 없어요. 외부에 디자인, 색감의 사용이라든가 실내 소재의 사용,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에스프리 알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파란색 스티칭을 박아 놓았죠. 도어 트림에도 파란색과 하얀색의 스티칭이 보이고요. 센터 콘솔 박스에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스티칭을 배열함으로 인해서 프랑스 국기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르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스티칭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굳이 이런 스웨이드 같은 거 필요 없고 막 스티칭도 그렇게 요란하게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중간급 트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단 가솔린 트림은 한 가지 차이가 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이 4륜구동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4륜구동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만 4륜구동 시스템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요. 중간급 트림에서는 내가 4륜구동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현대 기아들도 그런 식으로 옵션 구성을 해놨는데 하도 뭐 옵션질이니 뭐니 하고 막 그러면서 좀 욕도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기능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옵션으로 차별점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넣든가 옵션을 추가해서 비용을 내든가 그 정도의 차별점은 있지, 깡통 트림이라고 해서 4륜구동을 선택을 못하고 이랬던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는 옵션 구성인 것 같다. 시승 때는 워낙에 짧은 한정된 시간 동안에 시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한다. 시승 행사에서 주차를 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중간 기착지에 도착할 때 빼고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느껴보니까 몇 가지 장단점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우선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를 보시면은 차량이 있는 곳이 투명하게 빛납니다. 현재 지형 지물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되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은 그래픽으로도 다 표시가 되고 내가 진행할 방향으로까지 다 표시가 되는 거,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후면에 뭐 벽이 있다든가 아니면 장애물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물과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센티미터로 다 표시를 해줍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의 기능,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자식 변속기, 약간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파킹은 버튼 한 번으로 바로 파킹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변속기처럼 위로 올리면 후진, 밑으로 당기면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킹 상태에서 위로 한 번만 올리면은 후진으로 빠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변속기를 첫 번째로 터치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중립으로 빠집니다. 파킹의 상태에서 내가 바로 후진으로 가겠다? 그러면 기어 노브를 2번 밀어줘야 돼요.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으로 2번
당겨줘야지 드라이브로 변환이 됩니다. 사용자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수로 내가 여기에 팔 기대고 있다가 슬쩍 뒤로 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후진으로 체결된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가속 페달 눌렀는데 갑자기 확 뒤로 가서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위험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로직을 구성한 것 같고, 실제로 각 기어에 체결될 때마다 각각의 다른 사운드가 나거든요. 후진, 드라이브, 파킹, 체결될 때마다 각각 다른 소리가 나요. 운전자의 실수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로직 자체가 불편한 건 있어요. 이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르노코리아가 상당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의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공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리적인 버튼으로 몇 개는 빼놓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공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바깥쪽으로도 빼놓은 게 있거든요. 온도를 조정을 한다든가 풍량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 한 가지는, 왜 시트 열선, 통풍, 스티어링 휠 열선은 바깥쪽으로 안 빼냈는가.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통풍 시트 이거 키려면은 무조건 공조 들어가서 여기에서 좌석 눌러서 열선인지 통풍인지 눌러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추울 때라든가 더울 때 차에 타면은 시동 걸고 가장 먼저 뭐예요? 열선 시트 키잖아요. 통풍 시트 키잖아요. 현재 차량 내 온도와 내가 설정해 놓은 히터 내지는 에어컨의 온도, 이런 것과 연동이 돼서 자기가 알아서 시트 열선이 켜지고 통풍 시트가 켜지고 그러면은 뭐 이런 구성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연동이 안 돼서 일단 뭐 히터가 작동을 하든 말든 무조건 열선 시트는 이 안쪽에 들어가서 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되어 있다. 퀵 메뉴에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 탈 때도 오디오는 들어봤었거든요. 지금 이 시승 차량에도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주행하면서 들었잖아요. 이번엔 세워진 상태에서 한번 오디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작한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스 오디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베이스를 잘 울려주는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살려줘요.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간 보스 오디오도 베이스 부분은 상당히 잘 살려줍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라고 하면은 음간의 변별력, 예를 들어서 뭐 보컬하고 악기하고 이런 것들의 변별력, 그리고 악기 중에서도 베이스가 있고 일렉 기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살짝은 조금 섞인 느낌? 예, 그래서 이런 명확하지 않은 사운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음악 같은 것들을 듣고 다니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다. 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랑콜레오스가 위치하고 있는 세그먼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르노는 옛날에 QM6 때부터 현대 기아의 라이벌 차량들과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중형 SUV인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작게, 준중형 SUV인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좀 더 크게, 정확하게 그 중간쯤에 포지셔닝하고 있거든요. 라이벌 상대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긴 할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서 잠식해오던 친구들이잖아요. 그거는 이 그랑콜레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적인 스펙을 봤을 때 딱 그 사이쯤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건데, 파워트레인도 마찬가지예요. 투싼과 스포티지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 있는 반면에 산타페와 소렌토는 2.5L 가솔린 터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얘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21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3.2kg 포스 미터입니다. 이 수치를 스포티지와 소렌토 딱 그 사이에다가 놓고 보면은 스포티지 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스포티지랑 한 4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소렌토 2.5L와는 출력 차이가 한 70마력? 한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대 토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포티지와는 한 6kg 포스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는 10kg 포스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딱 중간급인데 출력을 아주 그렇게 막 많이 뽑아낼 생각은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 위주의 세팅보다는 조금 포멀한 세팅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 되게 칭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NVH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2.0L 가솔린에도 유효합니다. 특히 이 르노의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터의 개입이 되게 잦은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NVH가 조금 더 조용한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엔진이 항상 돌고 있는 이 가솔린 모델에서도 NVH가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룸 방음을 상당히 잘했어요. 엔진 소리가 저속일 때는 조금 들어오는 건 있는데, 그것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들어오는 수준이고요. 외부 소음의 차폐, 이런 것도 정말 수준급이에요. 4기통 2.0L 터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거친 느낌을 내줄 수도 있긴 한데, 가속 페달을 통해서 들어오는 엔진의 회전 질감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의 세팅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자극적인 맛을 끌어다 쓰겠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편안한 SUV를 만들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NVH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아까 전에 잠깐 이 더러운 노면 쪽 지나갔었거든요. 워낙에 거기가 좀 더러운 노면이다 보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유입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바닥 소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들어오는 부분 없는데, 지금 조금 크게 들어오는 거는 A필러 쪽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이게 조금 귀에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크게 들어오는 소음이 없어요. 그냥 이 가격대에 비슷한 국산차들 생각해보면은 그에 비해서는 저는 NVH가 확실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엔진 소리가 차량 실내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변속에 대한 충격이나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드백, 이런 것들을 운전자한테는 거의 단절시킨다는 느낌으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정차했다가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정차했다가 출발하고 나서 본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약간쯤 밟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의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이 2000rpm 대부터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스포티지, 산타페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1500 그때쯤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세팅이에요. 그런데 얘는 20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니까 사실 그렇게 두터운 영역대의 최대 토크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월 가속을 내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조금 밟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계속 2000rpm 언저리, 2000rpm을 넘어서 2500rpm 여태까지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좀 비슷한 지적을 했었던 차량이 바로 KG 모빌리티의 액티언일 것 같은데, 근데 액티언은 애초에 변속기가 6단밖에 안 되잖아요.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액티언보다는 낮은 회전수에서 변속이 되는 건 있어요. NVH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운전자한테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연비죠. 어제 리셋 후에 84.7km를 주행을 했는데요. 물론 제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세워둔 때도 있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치더라도 평균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액티언하고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량 탄 이후로 제가 리터당 10km가 넘는 연비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이 세그먼트 중형 가솔린 SUV들의 숙명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비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제가 변속을 인위적으로 해볼게요. 여기 기어 노브를 통해서 변속할 수 있거든요. 현재 5단 다운, 다운, 업, 업. 변속이 느리거나 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토크 컨버터 형태의 8단 자동 변속기 치고는 내가 직접적으로 조작했을 때 변속이 되게 빠릿빠릿하다는 느낌 자체는 있어요. 아니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돌려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된다.
이때는 변속기가 되게 끈끈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컴포트 모드에다가 두고 주행을 하게 된다? 진짜 변속이 언제 되는지 모를 정도의 느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팅을 정말 잘한 거죠. 에이다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불편한 거 있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있잖아요. 차선을 밟으려고 한다, 내지는 한쪽 차선에 좀 가깝게 붙는다 이랬을 때 그쪽으로 틀어지지 않게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그 장치인데, 이게 저는 좀 너무 보수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서 껐거든요. 그런데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리셋이 돼요. 꺼진 상태로 좀 저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 위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같이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놓아 보면은 도는 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카메라 상으로 보셨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한번 돌아 나가는 거 볼게요. 여기가 제가 맨날 에이다스 테스트 한다고 했던 곳 있잖아요. 저 반대편 차선이거든요. 여기가 코너의 곡률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매끄럽게 컴파스에다가 대고 찍어서 돌아주듯이 돌아나가는 게 아니라 타각을 줬다가 살짝 더 줬다가 살짝 더 줬다가 약간 이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승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와 별개로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해 놓은 거에 따라서 감속이 되고 가속이 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가장 가깝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잡아달라고 경고가 떴습니다. 맨날 그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들이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나 확인할 때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땐 인식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잡고 있으면은 스티어링 휠을 내가 계속 잡고 있는데 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를 띄우느냐, 그런 불만을 가질 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차선 중앙 유지 장치의 정교함만 조금 수정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드론 노면에 왔는데요. 파워트레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부드럽고 조용한 느낌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게 승차감의 영역에서도 표현이 될지 일단 과속방지 턱 한번 넘어보시죠. 오, 조금 빡센 과속방지 턱입니다.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 느낌이 진짜 나긋나긋합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뒤쪽의 서스펜션이 한 번 정도 출렁해주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승차감은 되게 컴포트한 영역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의외라고 하면은 지금 방갈죽되어 있는 노면 지나가고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노면의 진동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트를 통한 노면의 진동도 어느 정도는 느껴져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차량을 타보면서 좀 느껴보고 있는데, 이런 과속방지 턱과 같은 큰 충격에 대해서는 되게 부드럽게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잔진동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아스팔트가 살짝쿵 깨져 있는 노면에서도 이 노면에 대한 잔진동은 운전자한테 좀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런 큰 충격은 큰 충격을 상쇄시켜주는 서스펜션의 능력은 국산 동급에 있는 차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이 세그먼트의 차량들이 결국에는 패밀리 SUV인 거잖아요. 가족들이 여러 명이 타는 SUV이기 때문에 코너링 성능 이런 것보다는 승차감 자체가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산차가 언젠가부터 그런 세그먼트마저 너무 단단한 차량의 느낌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르노 코리아는 그런 시장에서 되게 오랜만에 조금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승차감을 보여줘서 이 승차감 부분이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속방지 턱을 만약에 못 보고 조금 높은 속도로 지나가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까요? 조금 얕은 과속방지 턱이고요. 시속 60km. 뭐 이런 데에서는 괜찮아요. 시속 60km입니다. 조금 높은 과속방지 턱.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낭창낭창한 느낌의 서스펜션은 아닌 게요, 아까 전에 방갈죽 되어 있는 노면에서 조금 거친 느낌의 잔진동은 올려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속도를 조금 높여서 주행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도로의 피드백을 되게 잘 전달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속 방지턱을 올라간다든가 해서 서스펜션의 이 수축작용이 조금 많이 되는 환경에서는 댐퍼단에서 그거를 되게 부드럽게 잡아서 충격을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속 코너링 시에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까요? 상대적으로 좀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약간은 서스펜션이 무른 세팅이어서 피칭이나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승차감적으로 봤을 때 되게 편한 것에 비해서는 코너링 되게 잘 먹는다, 쫀득쫀득하게 잘 먹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르노 그룹이잖아요. 그런 쪽에 손길을 어느 정도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프랑스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른 것 같은 승차감 세팅인데 코너링을 돌려보면 코너가 되게 잘 먹거든요. 그 느낌이 이 그랑콜레오스에도 적용은 되어 있어요. 적용은 되어 있는데 타이어가 이 그립감을 운전자한테 온전히 전달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미끄러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빙판길 같이 그냥 되게 매끄럽고 마찰값이 적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주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도 있어요. 이 차가 막 지지고 밟고 조지고 다닐 만한 그런 세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체 세팅 값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와인딩에서 조금 재미있게 차를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타이어를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노면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는 타이어로만 교체를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영상 제목이었나 썸네일이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대차와는 아예 노선을 다르게 해서 르노 코리아가 상당히 영리하게 세팅을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차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 저는 NVH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이 가솔린 모델에서도 유효합니다. 가속 페달을 통한 회전 질감, 이런 거를 느끼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세팅 값을 편한 패밀리카 위주로 잡은 듯 합니다. 운전의 즐거움, 뭐 나는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적당히 크고 적당히 편한 차 타고 싶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고요. 다만 이 가솔린 파워트레인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놓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솔린의 손을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비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솔린이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 사륜구동의 재미를 톡톡히 보진 못했어요. 사륜구동이 들어가서 훨씬 움직임이 좋다, 이런 거를 크게 느끼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솔린을 사신다고 했을 때 사륜구동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전륜구동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륜구동이 있다는 건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해서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아만 거의 독주하던 시장이잖아요. 네, D세그먼트, E세그먼트 SUV 시장,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소비자한테는 되게 크나큰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품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상이 아르카나로 이름도 바뀌기 전이었어요. XM3의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작년이 르노 코리아한테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신차도 없고 그냥 있는 모델 가지고 가격 깎아가면서 계속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르노 코리아 힘내십시오. 내년에 오로라 1 나오니까 그때까지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로라 1인 그랑콜레오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뜨겁죠. 1년이 딱 지나서 이 연말에 와서 봤을 때 르노 코리아 고생 많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